상상해보세요. 수십억 년 후 마지막 별이 꺼져가는 우주에서 한 문명이 살아남기 위해 블랙홀 주변에 거주지를 건설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중력의 힘으로 시간을 늦추며 우주의 종말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들 문명이 발견한 것은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세기 전에 제시했던 상대성 이론의 놀라운 예언들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시간과 공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무대는 과연 어떤 본질을 숨기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서 우리는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위아래, 좌우,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무대 같은 공간 말입니다. 시간 역시 마찬가지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강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과 시간의 신비로운 본질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적인 이해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한 특허청 직원이 제시한 혁명적인 아이디어 때문이었죠. 그의 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주의 무대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사실 공간과 시간에 대한 탐구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플라톤은 공간을 모든 것을 담는 거대한 그릇이라고 생각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빈 공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죠. 이들의 철학적 논쟁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고 르네상스 시대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야 현대적인 공간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32년에 놀라운 사고 실험을 제시했죠. 창문이 없는 배 안에 있는 선원을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든 선원은 자신의 상태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예시는 상대성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등속 운동은 서로에게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정지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갈릴레오의 선원은 지구가 시속 1700km로 자전하고 시속 67,000km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불행히도 갈릴레오는 자신의 태양 중심설 때문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의 저서는 1835년까지 금서 목록에서 해제되지 않았죠. 하지만 과학의 진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권위보다 강했고 인간의 호기심은 억압받을 수 없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세상을 떠난 후 아이작 뉴턴과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라는 두 거장이 공간의 본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뉴턴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의 존재를 주장했죠. 물질이 없어도 공간과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우주는 거대한 시계장치와 같았습니다. 뉴턴의 유명한 물통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물통이 정지해 있을 때는 물 표면이 평평하지만 물통을 회전시키면 물 표면이 오목하게 휩니다. 뉴턴은 이것이 물이 절대 공간에 대해 회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어있는 우주에서도 물통을 돌리면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죠. 반면 라이프니츠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공간과 시간은 물질들 사이의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물질이 없다면 공간도 시간도 의미가 없다고 보았죠. 이는 현재의 관계론적 우주관과 놀랍도록 유사한 생각이었습니다. 3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철학적 통찰이었던 것입니다. 라이프니츠가 1716년에 세상을 떠난 후 뉴턴의 절대공간 개념이 거의 2세기 동안 과학계를 지배했습니다.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시간이 우주 전체를 관통한다고 여겨졌죠. 모든 곳의 시계는 똑같은 리듬으로 똑딱거린다고 믿었습니다. 런던의 시계와 파리의 시계, 심지어 안드로메다 은하의 가상시계도 동일한 시간을 가리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이르러 이런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통합한 전자기학 이론을 완성했을 때였죠. 그의 방정식에는 빛의 속도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 속도가 무엇에 대한 상대적인 값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빛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그 속도를 갖는 것일까요? 물리학자들은 빛이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을 통해 전파된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와 모순되는 것이었죠.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우주에 절대적 정지 상태가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1887년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했고 물리학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젊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1905년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일하던 26세의 그는 물리학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죠. 그는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을 완전히 포기하고 빛 자체의 성질에 집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는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었죠. 이는 뉴턴 물리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주장이었습니다. 우주에는 절대 기준계가 없으며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다는 민주주의적 발상이었습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속도를 단순히 더하거나 뺄 수 있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에서 앞으로 시속 5km로 공을 던지면 땅에서 보기엔 시속 150km가 되는 시기였죠. 하지만 빛은 달랐습니다. 빛을 향해 달려가든 빛에서 도망가든 빛의 속도는 여전히 초당 209.9792,158m로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면 다른 무언가가 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간과 시간 자체였죠. 각 관찰자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절대적인 동시성은 사라지고 모든 측정값은 상대적이 됩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여겨지는 두 사건도 움직이는 기차에서 보면 동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1908년에 이런 혁명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공간 자체와 시간 자체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며 오직 둘의 결합만이 독립적인 실체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공간이 탄생했습니다. 분리되어 있던 공간과 시간이 하나의 4차원 연속체로 통합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는 중력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10년 더 고민한 끝에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이 이론은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력을 자연의 네 번째 힘으로 생각하던 관점을 완전히 혁신했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곡률이라는 것이었죠. 질량과 에너지가 있으면 시공간이 휘어지고 이 곡률을 따라 물체들이 움직인다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어서가 아니라 태양이 만든 시공간의 곡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칼 슈바르츠 실트는 1916년에 구형 질량에 대한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했습니다. 그의 해답 속에는 완전히 붕괴한 질량이 만드는 특이점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50년 후 블랙홀이라고 불리게 될 천체였습니다. 슈바르츠 실트 자신은 이 해를 구한 직후 러시아 전선에서 병사했고 자신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집니다. 중심에 가까울수록 시간은 점점 더 천천히 흘러가죠. 멀리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 블랙홀 근처의 시계는 거의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정지하고 공간은 극도로 압축됩니다. 이는 공상과학이 아니라 엄밀한 수학의 결과입니다. 1971년 조지프 하펠과 리차드 키팅은 놀라운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정밀한 원자시계들을 비행기에 태워 지구를 한 바퀴 돌린 것입니다. 동쪽으로 간 시계와 서쪽으로 간 시계고 그리고 지상에 남아있던 시계들을 비교했죠. 이 실험은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실제로 확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각 시계들은 서로 다른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적 운동과 중력의 차이 때문에 시간이 실제로 다르게 흘렀던 것입니다. 동쪽으로 간 시계는 273나노초 느려졌고 서쪽으로 간 시계는 273나노초 빨라졌습니다. 중력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오차는 10% 이내였죠. 더욱 놀라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중력파라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그 자신도 이 글째로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미약해서 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중력파가 수학적 허상일 가능성까지 고려했습니다.
1974년 러셀 헐스와 조셉 테일러는 쌍성 펄서를 발견했습니다. 두 중성자별이 서로를 공전하는 시스템이었죠. 놀랍게도 이들의 궤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궤도 에너지가 중력파의 형태로 우주로 방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년 궤도가 3.5m씩 줄어들고 있었고, 이는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중력파의 간접적 증거였고, 1993년 두 과학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LIGO 실험에서 마침내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는 데 성공했죠.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두 블랙홀이 충돌할 때 발생한 중력파가 지구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파동은 지구 전체를 양성자 크기의 1만 분의 1만큼 늘렸다 줄였다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우주의 팽창도 예측했습니다. 1922년 알렉산더 프리드만이 이론적으로 발견했고, 1929년 에드윈 허블이 관측으로 증명했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 빅뱅에서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이를 믿지 않았고 우주상수를 도입해서 정적인 우주를 만들려 했습니다.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빨리 후퇴하고 있습니다. 초당 약 70km씩 메가파섹당 멀어지고 있죠. 이는 충분히 멀리 있는 은하들이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지평선은 약 406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대성 이론의 속도 제한을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은하들이 공간을 통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풍선을 부는 것처럼 풍선 표면에 점들 사이 거리가 늘어나는 것과 같죠. 점들 자체는 풍선 표면에서 움직이지 않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계속 늘어납니다. 팽창하는 우주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에미 뇌터의 정리에 따르면 물리 법칙이 시간에 대해 불변이어야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하지만 팽창 우주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변하죠. 그렇다면 에너지는 정말로 보존될까요? 이는 현대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광자는 에너지를 잃습니다. 파장이 늘어나면서 적색 편의가 일어나죠. 운동하는 은하들도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너지는 엄밀히 보존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마치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팽창하는 시공간 속에서 희석되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이 어떻게 팽창할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놀라웠습니다. 공간은 팽창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간의 팽창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와인버그의 말은 아인슈타인 이론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시공간은 실제로는 아무것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는 휘고 구부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로는 물질적 실체가 아니죠. 시공간은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기하학적 구조일 뿐입니다. 마치 지도가 실제 땅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 문명은 이런 지식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그들은 시공간의 가단성을 이용해 시간을 늦추고 우주의 종말을 지연시켰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을 이용해 시간의 흐름을 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물리 법칙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했죠.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법칙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리학을 믿는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완고하게 지속되는 환상일 뿐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모든 시공간이 동등하게 실제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4차원 시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블록 우주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전체 역사가 이미 4차원 시공간에 기록되어 있다는 생각이죠. 과거와 미래가 모두 존재하며 현재라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마치 영화의 모든 장면이 필름에 동시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한 번에 한 프레임씩만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우리의 일상 경험과 충돌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과거와 미래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시간의 화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는 기억하지 못할까요? 이는 물리학과 철학이 만나는 깊은 질문입니다.
열역학이 답을 제시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발전한 이 학문은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모든 물리적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이며 시간의 화살을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의 척도이자 시간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맥스웰의 악마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기체 분자들의 속도를 모두 알 수 있는 작은 악마가 있다면 빠른 분자와 느린 분자를 분리해서 엔트로피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열역학 제2법칙을 위반할 수 있을까요? 이는 19세기 말부터 물리학자들을 괴롭힌 역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마도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지워야 합니다. 란다우어의 원리에 따르면 정보를 지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결국 전체 엔트로피는 여전히 증가하죠.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이 역설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정보와 열역학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컴퓨터의 논리 게이트가 바로 이런 예입니다. 3과 2를 더해서 5라는 답을 얻으면 입력 정보는 사라집니다. 이 비가역적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계산하는 행위 자체가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이 시간의 화살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칩들은 란다우어 한계보다 수천 배 많은 열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2035년경에는 이 물리적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가 되면 계산 과정 자체가 우주의 엔트로피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무어의 법칙이 멈추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열역학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보를 잊는 행위가 시간의 화살을 만드는 핵심 요소인 셈입니다. 기억할 수 없는 능력이 역설적으로 미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시간의 방향성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망각이야말로 시간을 흐르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 우주는 매우 특별한 초기 조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놀랍도록 매끄럽고 균일했습니다. 이는 매우 낮은 엔트로피 상태였죠. 로저 펠로즈 경의 계산에 따르면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10의 10의 123승분의 1입니다. 이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확률입니다. 이 특별한 초기 조건 덕분에 엔트로피가 증가할 여지가 생겼고 시간의 화살이 정의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주가 최대 엔트로피 상태로 태어났다면 과거와 미래를 구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별도, 행성도, 생명도, 의식도 존재할 수 없었겠죠. 우주의 특별함이 시간의 방향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미시적인 물리 법칙들은 시간에 대해 대칭적입니다. 전자기력, 강한 핵력, 중력은 모두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같은 방정식을 따르죠. 약한 핵력만 약간의 비대칭성을 보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근본 법칙들에는 과거와 미래의 구별이 없습니다. 두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거꾸로 재생해도 물리적으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달걀을 떨어뜨려서 깨지는 장면을 거꾸로 재생하면 즉시 이상함을 느낄 수 있죠. 깨진 달걀 조각들이 저절로 모여서 완전한 달걀이 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의 차이입니다. 이는 거시적 세계의 복잡성과 통계적 성질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집단 현상에서 시간의 화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별 분자의 운동은 시간 대칭적이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비가역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 역학의 핵심 통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시간 여행의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1944년 윌리엄 반 스토켐이 처음 발견했고 1949년 쿠르트 괴델이 재발견한 닫힌 시간 곡선이 그것입니다. 회전하는 우주에서는 시간 여행이 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괴델은 아인슈타인의 70번째 생일 선물로 이런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이 시간 여행을 허용한다는 사실에 불안해했지만 수학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었죠. 두 사람은 프린스턴에서 매일 함께 산책하며 시간의 본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회전하는 블랙홀, 웜홀, 워프 드라이브 등 상대성 이론의 해답들 중에는 시공간을 극도로 왜곡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음의 에너지나 특이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과 동시에 발전한 또 다른 혁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자역학이었죠. 폴 디렉은 1927년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한 방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20세기 물리학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디렉 방정식은 전자의 스핀을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디렉 방정식은 전자의 성질을 정확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예측도 했습니다. 모든 입자에는 반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반물질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습니다. 1932년 칼 앤더슨이 우주선에서 양전자를 발견함으로써 이 예측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여전히 물리학의 최대 난제입니다. 곡선 시공간에서 양자장론을 적용하면 제어할 수 없는 무한대들이 나타나죠. 이는 이론의 예측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듭니다. 물리학자들은 70년 넘게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끈 이론이나 루프 양자중력 같은 후보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M 이론은 11차원을 가정하고 루프 양자중력은 시공간 자체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들을 실험으로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공간과 시간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간은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온도나 압력이 분자 운동의 거시적 표현인 것처럼 말입니다. 온도가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듯이 시공간도 더 미시적인 자유도들의 집단적 성질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마치 물의 온도나 압력 같은 거시적 개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현실에는 온도나 압력이 없듯이 시공간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7년 후안 말다세나가 발견한 ADS-CFT 대응관계는 이런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중력이 있는 공간의 물리학이 경계면의 양자이론으로 완전히 기술될 수 있다는 놀라운 발견이었죠. 이는 홀로그래피 원리의 구체적인 실현이었습니다. 3차원의 정보가 2차원 표면에 완전히 인코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은 실제로는 2차원 표면에 기록된 정보의 홀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더 근본적인 양자 정보의 창발적 현상인 셈이죠. 이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발견입니다. 플랑크 스케일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픽셀처럼 불연속적일 수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충분히 확대하면 매끄러워 보이던 것이 실제로는 개별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플랑크 길이는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로 이보다 작은 거리는 물리적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인 현실은 개별 입자들 사이의 관계망일 수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이 관계들에서 나타나는 부수 현상이고 입자들 자체에게는 공간도 시간도 의미가 없을 수 있죠. 마치 인터넷이 개별 컴퓨터들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터넷 자체는 어느 한 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자신이 원자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존재하는 무대 역시 더 근본적인 무언가의 창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의식이 뇌의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듯 시공간도 양자적 자유도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의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 깊은 통찰입니다. 양자역학의 얽힘 현상도 공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두 입자가 얽혀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시 상호작용합니다. 이는 공간적 분리가 근본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얽힘이야말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더 근본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얽힌 입자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와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얽힘의 정도가 클수록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간은 얽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급진적인 아이디어들도 여전히 추측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공간의 진정한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 존재가 4차원 이상의 현실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다크에너지의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에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 형태가 약 68%나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운명은 이 다크에너지의 본질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다크에너지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주는 빅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공간의 팽창이 가속되어 결국 원자핵과 전자까지 찢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다크에너지가 감소한다면 우주는 다시 수축해서 빅크런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공간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결국 우리는 긴 여정 끝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간과 시간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뉴턴의 절대적 무대에서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의 휘어진 시공간을 거쳐 양자 역학적 불확정성까지 탐험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실의 놀라운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자연은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감춰둘지도 모릅니다. 공간과 시간의 진정한 본질은 인간의 인식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런 신비로움이 과학 탐구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미래의 문명이 있는 그 어두운 우주로 돌아갑니다. 블랙홀이 서서히 증발하고 마지막 에너지마저 소진되어가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시공간을 조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물리 법칙을 이길 수 없었고 영원한 어둠이 찾아왔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은 우주 그 자체만큼이나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전체의 역사이자 공간과 시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진 장대한 드라마의 최종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무대 위에서 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신비는 우리 존재 자체의 신비이기도 합니다.